AI가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AI 쓰시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그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모든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경제학자, 공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다? 이 전기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할 거냐. 과거에는 우리가 뭘로 공급했죠? 다 화석 연료로 공급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원전까지 더해졌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점점 많이 쌓였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기후 문제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촉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는 그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많이 쓰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역입니다. 뭐겠어요? AI 기술이 혁신되고 개발되고 하면서 그것이 에너지 소비량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기술이 앞으로 에너지 소비를 더 자꾸만 늘리는 쪽만이 아니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아끼고 최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길은 없을까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생기겠죠. 이게 제가 TV에서도 한 2년 전에 보여준 적도 있어서, 그래도 TV 쌤과 함께인가 그거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거야 뭐 이거는 당연히 쉬운, 이거 뭐죠? 이제 우리 여기 서남권에도 많이 앞으로 설치될 거야. 아직은 많이 설치 안 돼 있지만 뭐죠? 해상풍력.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이 풍력은 두 종류가 있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은 이상하게 육상풍력이 되게 지지부진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상풍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육상풍력으로 가는 게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상풍력이 여러분 딱 느낌으로도 해상풍력보다 쌀 것 같으세요? 비쌀 것 같으세요? 비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다에다 하면은 바다에다 이거 얼마나 그게 중무장대 산업입니까? 가가지고 바닥에 딱 고정을 시켜야 될 거. 물론 울산에는 부유식도 하지만 받고 뭐 이 크게 돌아가자니까 이게 조금 설치에 시간도 걸리고 좀 비싸요.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근데 육상은 그냥 땅에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우리 시민단체도 오신 것 같은데 또 일부 시민단체 분들이 또 육상풍력을 반대하세요. 뭐 그냥 목숨 걸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녹록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린과 그린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한국의 문제긴 해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국도 환경운동 되게 심하게 하면서도 육상에 풍력 단지 짓는 거 다 좋게 생각하는 게 대세예요. 특히 유럽은. 그래서 이건 이제 해상풍력입니다. 이게 이른바 전 세계에서 바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어디죠? 유럽의 북해. 북해의 이제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만든 하나의 조감도예요.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 자, 그런데 뭐 아시겠죠? 이거는 뭐죠? 이거 크게 이렇게 떠 있는 이거는 뭐죠? 저거 드론이죠. 저 드론이 해상풍력 단지에 왜 떠 있을까요? 이거 제가 말씀해 보세요. 이게 딱 대학원 지금 세미나 수준이거든요. 이쪽 그룹이. 그러니까 전기 충전? 전기 충전 아니에요. 유지 관리. 누구?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맞습니다.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해상풍력.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유지 관리, 보수 위해서. 이게 해상풍력 발전기를 돌리는데요. 우리가 이른바 발전 단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수명 전체에서 전기가 얼마큼 나올 텐데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 하나에서 다음 걸 나눠주면 이제 발전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특히 해상풍력은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막 육지에서 막 10km, 막 15km, 막 유럽은 그렇게 멀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면 뭐 온갖 또 예측치 못하는 뭐 기상도 바뀔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가다서다 막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러면은 그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커도 결정적으로 뭐가 공짜니까 그런 거죠. 변동비가 공짜인 거예요. 바람이 공짜니까. 바람이 공짜. 다른 모든 우리가 아는 전통 발전원은 이 변동비가 비싼 거죠. 석탄이다, 가스다, 일부 석유다, 뭐 우라늄이다. 이게 다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도 심하고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우리나라 1년에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수입하는데 총 비용이 수입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조가 됩니다. 200조. 우리 1년 동안에 총 수입액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꿈의 시대가 돼서 100% 전력화가 됐는데 그 전력화를 다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0조를 저축하는 거예요. 200조를. 이건 아이들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라는 것은 해외의 에너지 수급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왜? 다 수입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론과 저 해상풍력의 조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린과 디지털의 쌍둥이 전환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계속 혹시 여기 공학을 하는 학부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대학원생이든 저 드론이 계속 진화하고 있죠. 이게 이제 드론의 1단계는 뭐냐 하면 그냥 최초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가서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해상풍력 단지에 이제 고장 났다 그러면은 사람이 직접 갑니다. 전문가가. 뭐 타고 가겠어요? 헬리콥터 타고 갑니다. 타고 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뒤져 보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쳐내는 거죠. 만약에 장비를 제대로 안 가져왔다,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치는 겁니다. 시간, 돈 많이 들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그게 이제 드론이에요. 그래서 드론을 이제 육지에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배가 좀 근처까지 가서 배에서 띄우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든 10km, 20km 날아가면 또 전기도 많이 소모되니까 가가지고 드론이 쫙 한마디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뭐가 고장났다.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정보,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그걸 딱 접수하고 사람이 맞춤형 장비를 딱 헬리콥터에 장착해서 가는 거죠. 이게 현재까지의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기술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풍력의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요 EnBW라고 하는 독일의 3대 세 번째 규모의 에너지 회사인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게 있는 건데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드론을 자꾸만 개발해 가지고 단순히 가서 스캔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직접 이제 가장 이상적 이건 아직까지 멀었어요 조금.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죠? 저기에 뭐가 달린다? 로봇 팔이 달리는 거죠. 네, 아시겠죠? 로봇 팔이 달려서 가가지고 쫙 문제 뭐다? 그럼 로봇 팔이 막 고쳐 가져간 장비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미래에 볼 수 있는 뭐 휴머노이드까지 안 가죠. 꼭 사람 모양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2020년대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게 이제 장비입니다. 장비. 이걸 우리가 카고 드론이라고 해요. 카고. 그러니까 장비를 실어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해상 운송 뭐 이런 데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싣고 다니는 드론. 좀 무거운 걸 실어야겠죠. 거기에 누구까지 탄다? 누구까지? 사람까지. 카고 드론 플러스 패신저 드론. 이른바 에어 택시라고 하는 드론 타고 다니는 세상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죠. 이제 합니다. 이제 드론 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저기에 직접 타고 가면은 원스톱숍 하듯이 가가지고 바로 스캔하고 문제가 뭔지 알아서 바로 고치고 돌아온다.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 컨셉으로 이제 가자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큰 이미 이 시장도요 막 수십조 시장이에요. 이 시장만 해도 아직 사람 안 타는 시장, 그냥 가서 스캔만 하는 시장도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다 쓰입니다. 드론이. 앞으로 저게 이제 자율화 되면 될수록 바로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림과 디지털의 쌍둥이 전환이다. 아마 여러분들 뭐 응용력이 뛰어나시니까 이런 식의 쌍둥이 전환이 이 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겠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두 가지가 그림과 디지털이 함께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분야가 산업 분야, 소비 분야에 뭐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도저히 이제 인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후 위기의 흐름들이 이 추세가 너무나 악화 일로를 걷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계속 그림 분야의 산업이 희망을 갖고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예요. 이 AI가 기후 위기와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하던데. 왜냐하면 하도 AI 하면은 뭐 A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데이터 센터 아니에요. 그죠? 바로 떠오르죠.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다. 맞거든요. 이번 데이터 센터 직접 안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AI, 데이터 센터 이거 지금은 전기 엄청 이게 AI를 학습시키는데 전기 많이 드는 거 아시죠? 학습시킨 또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어요. 이게 구글에서 돌려서 답을 구할 때 하고 AI를 챗GPT 통해서 답 구할 때가 전력 소비량이 엄청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자꾸 활용되고 활성화되면 전력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화 반드시 수반되고 그럼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부족하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써야 되냐 이제 미국에서는 자꾸만 나온 얘기는 그럼 문 닫았던 원전도 다시 가동시킬까 막 이런 얘기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 탄소 배출 증가해서 제가 뒤에 안 썼지만 우울하니까 탄소 배출 증가하면 다시 기후 위기 악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에서 시작해요? AI에서 시작해서 AI 많이 쓰면 이거 인류에 도움 된다. 이것이 일단 사람의 삶이 너무 편리해지고 AI하고 로봇하고 이제 결합되면 지금 앞으로 미래는 뭐 휴머노이드 시대, 그러니까 막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좀 먼 미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결국은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편리하게 만들고 물론 기업들은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 결과가 만약에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기후위기 악화로 가져온다면 그럼 과연 AI는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데이터 센터는 왜 지어?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살려고 했는데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대안, 저는 여기에 인류는 앞으로 점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AI 부문에 사용하는 전력의 비중이 뭐 2023년도에 1.5%였던 뭐 5년 만에 이게 3%를 넘어설 것이다. 막 이런 예측들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최근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그러들었어요. 몇 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 데이터 센터 과잉 아니야? 이른바 20여 년 전에 IT 버블 들어보셨죠? 지금 AI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외신 검색해 보시면 꽤 나옵니다. 이거 너무 우리가 이쪽에 과잉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야? 과잉 투자 아니었나? 그 데이터 센터 막 엄청 짓기로 했다가 투자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IT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좀 현재 약간 현상으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설사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만큼은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될 테니까. 요거는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요. 실증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최선의 경로는 오히려 전력 소비가 감소하는. 요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 소비가 뭐 정체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사실은 이렇게 가면 이거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AI 해서 좋고 또 기후 변화에도 악화를 가져오지 않는 전형적인 선순환 구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증거가 저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 저건 뭐 함부로 쓰지 말라, 뭐 정보 빼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딥시크나 또 미국, 저건 미국에서 새로운 저 스타트업인데요. 엔차지 AI라는 이런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력 소비량을 확 줄이는,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을 확 줄이는 방식의 이러한 좀 새로운 모델들. 그러니까 경제에 비유하자면 한국 경제가 1997년도에 뭐 맞았죠? 이른바 IMF. 이때 이제 미국의 이런 경제학자들이 아시아 경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은 기술 혁신은 없이 뭐만 했다? 투입량만 늘렸다. 노동과 자본만 그냥 넣어 버리니까 결국 그 한계가 이제 터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당시에 비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기존의 AI 모델들은 막 엄청 돌리고 엄청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전기 소비를 확 늘리면서 이제 계속 실력을 키우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동일한 성능 또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술로 좀 이 기술 혁신의 방향이 바뀌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제가 정재승 교수 카이스트 유명한 분이죠. 만나봐서 얘기 들었더니 인간 머리 닮은 거로 하면 최고래요. 아직까지 인간의 두뇌의 이 효율성을 어떤 AI도 근접도 못하고 있다. 근접도.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뇌과학자니까. 그래서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사실 관전 포인트고요. 이런 국제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앞서 가시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관심도 갖고 외신 검색도 좀 해보시고 논문들도 읽어보시고 하면은 아직은 이게 아직 이게 어떤 길로 갈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그러나 저는 이 길로 가기를 정말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AI 자체가 갖는 위험성 얘기도 많이 있지만, 야 이게 뭐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후 문제에서조차도 AI가 환영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상당히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